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제목을 직관 식민지 근대화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 사회, 한국인의 모습을 볼 때 직관적으로 식민지 근대화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게끔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은 구한말의 산림 황폐화입니다. 이 사진은 원래 이제 농부들의 이런 농사 모습, 그러니까 키질이죠. 이 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배경에 좀 주목해 주세요. 저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어떻습니까? 정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여기는 뭐 풀이라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풀도 없고요. 완전한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나무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다 베어서 땔감으로 썼기 때문이죠. 바로 극심한 빈곤 상태를 나타내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은 1904년에 한 호주의 사진사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서울 성벽이 여기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왕산쯤 되지 않을까. 절 자체는 아주 번듯하죠. 이거는 새로 지어진 일본식 사찰이라고 해요. 여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일본식 무슨 승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이 배경이 되는 이 산을 보면은 거의 모래산이죠. 성벽이 있는, 서울 성벽이 있는 그런 산인데 모래산이에요. 나무를 사그리 다 베어내서 썼습니다. 산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극단적인 빈곤 상태, 이걸 나타내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1904년경에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밧줄을 당기고 있고 여기 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땅에 꽂은 상태죠. 이게 뭐냐면 가래질이라고 하는 건데 가래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영양분을 작물들이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쟁기질인데 쟁기와 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력을 이용해서 이 쟁기가 아닌 약간 섭같이 생긴 이게 가래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땅을 깊이 파지를 못하겠죠. 이 표면만 슬 긁어내는 이런 수준이 될 거고요. 흔히 이제 심경이라 그래서 땅을 깊게 이렇게 갈아엎어서 생기는 지력을 골고루 활용하는 그런 농법이 있는데 심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심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겠죠. 이 사람은 이 삽 같은 거를 이 가래를 땅 속에 받고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땡겨서 쟁기질을 하는 게 바로 가래질입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이 가래를 붙잡고 있고 두 명씩 양쪽에서 가래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 여기 뭘 하나씩 입에 물고 있어요. 일하면서 담뱃대를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 봐도 도구도 형편없고 그 일하는 자세도 담배 물고서 일을 해요. 건성으로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농사 방법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낙후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04년의 조선의 모습이에요. 이건 1907년의 서울 광화문 모습입니다. 여기가 육조거리죠. 육조라고 해봐야 지금 낮은 기와집들이 좀 있을 뿐이고 여기 그냥 맨 흙으로 된 그런 벌판입니다. 여기 북악산이죠. 광화문이 있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양쪽으로 이제 전신주 또 전봇대는 있고요. 1904년 역시 그 호주의 사진사가 찍은 남대문 밖의 모습이에요. 남대문이고 남대문 바로 앞에 이런 기와집이긴 합니다. 상점이겠죠. 상점들이 있고 이 상점들 앞에는 행상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지게 배추나 무 같은 걸 지고 와서 여기에 지게를 세워놓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어린아이는 지금 뭘 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옆에서 구경을 하거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상업조차도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남대문 안시가지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죠. 이게 전차길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다니는 대로인데 그 대로의 폭은 이런 정도예요. 역시 기와집들은 있어요.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소 달구지도 아니에요. 소의 등짐을 져서 아마 땔감 같은 거죠. 소 등짐에 잔뜩 지고 이렇게 사대문 안으로 팔려고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전차입니다. 저 오른편 귀퉁이에 있는 게 뭘까요?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이 1898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1904
1904년에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명동이겠죠. 명동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이쪽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여기 한국은행이 있는 이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동대문 성벽에서 찍은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청량리 방면이 되겠죠. 여기 역시 전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또 초가집이 있고 이렇게 초가집과 기와집이 뒤섞여 있습니다. 초가집 자체는 그렇게 뭐 규모는 좀 상당히 보입니다. 이 성벽 위에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고 영양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와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 뒤에 있는 산은 역시 헐벗었고요. 여기 있는 산도 헐벗었고 헐벗은 산과 이 초라한 어린아이들의 행색 이런 것들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남산에서 남대문을 바라본 거예요. 남산, 서울 성곽이 남산 쪽으로 좀 높잖아요. 그래서 남산에서 남대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지금의 서울역이 되겠죠. 이 안쪽이 서대문 아니죠. 저기 보이는 이 산이 인왕산이고요. 요 옆에 있는 지금 올라가는 선만 보이는 게 이제 북악산이 되겠고요. 저 뒤에 보이는 여산이 이제 북한산이죠. 이때는 서울에 높은 건물이 없죠. 서울에 뭐 2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이 이제 탁 트여서 보이는 거죠. 근데 트인 상태에서 보이는 집들은 거의 초가집들이고요. 역시 상당히 그 빈곤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지저분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성곽에 나와서 와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요 찍은 요 지역은 지금 힐튼 호텔 가까운 곳, 이승만 대통령이 자라났던 우수연 뭐 그쪽 일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무학지입니다. 아마 의주 방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파발 방면으로 바라보는 사진이 되겠고요. 왼쪽이 그러면 안산이 되겠죠. 안산이고 오른쪽이 이제 인왕산입니다. 고갯길에 안산, 인왕산 또는 저 넘어가면 글쎄요 백년산일지 이 산들은 완전히 헐벗었습니다. 나무 조금 있는 이런 정도고 여기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있고 또 달구지쯤 되겠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900년대 초 사진인데 매우 그 빈곤한 헐벗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904년도 역시 그 같은 사진사가 찍은 부산의 모습인데 부산 어느 바닷가 마을입니다.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초가집들이 있고요. 여기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역시 매우 빈곤해 보이죠. 이 아이는 맨발이에요. 맨발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입에는 뭘 사탕을 물었는지 뭘 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헐벗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산은 완전히 헐벗었습니다. 민둥산입니다. 이거는 평양의 시가지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여기 상점가겠죠. 역시 이 어린아이 맨발에 매우 헐벗었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네요. 이 노인들은. 길도 대단히 좁죠. 이런 게 조선인들이 당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양 숭의여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도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숭의여학교에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기와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단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쪽에 선교사와 교사들 모습이 있고 이쪽에 이제 학생들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좀 아까 그런 1904년에 호주 사진사가 찍은 사진보다는 상태가 좀 좋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식민지 지배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전체상을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0년대 후반 서울입니다. 이거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북악산이고 저 뒤에 북한산이죠. 여기 지금은 없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고요. 이 앞에 서울시청, 경성부청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한국은행 자리, 당시 조선은행이고 이게 서울중앙우체국, 당시에 경성 우편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기와집들이 있는데 이 기와집은 사실 직선으로 선이 곧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쪽 지역에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일본인 마을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신흥 일종의 부촌이 되겠죠. 당연히 이쪽에서 바라보면 당시에 30년대 후반의 서울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함경남도 흥남의 질소비료 공장의 모습입니다. 일본 질소비료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세계 2위 규모의 질소비료 합성 공장을 함경남도 흥남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 흥남 공장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주로 일본인들로 구성된 사원들의 사택이 되겠고요. 어쨌든 현대식 그런 공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해방 직후의 서울 을지로 모습입니다. 이건 미군이 찍은 사진인데 을지로 거리고 이게 이제 동쪽 방향이죠. 이 왼쪽에 약간 솟아 있는 것이 이제 낙산이 되겠습니다.
이 을지로 자체는 일본인들이 입주하거나 일본인들이 세운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번화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진 잡지로 라이프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간됐습니다만은 이 라이프지에서 해방 직후 서울을 항공 촬영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서울시청이고요. 경성부청이고 여기가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총독부 청사고 이쪽에 가면 인왕산이고요. 그러면 역시 이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지금의 을지로겠죠. 을지로 거리의 아래쪽은 그래도 한 4층, 5층 되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상당히 번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을지로보다도 북쪽, 자, 여기가 종로통이면 종로통 아래 청계천이 있고, 이 청계천 아래쪽에 있는 뭔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한국인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물론 한국인들 중에서는 서울을 중심부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중상류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서울 북쪽에 비해서는 서울의 을지로 거리를 중심으로 한 남쪽이 번화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 후에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해서 9월 9일 날 서울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들어왔을 때 미군을 서울 시민들이 만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미군들이 이제 여유 있게 웃고 있고 그 앞에서 조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호기심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습들이 보면 학생모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흰 셔츠를 입고 있고 그렇게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죠. 역시 9월 9일 날 모습인데 이 미군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복장이 좀 특이하죠.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학생으로 보이네요. 학생모를 쓰고 있고 여긴 그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이 모습들을 보면 제가 1900년대 초에 보였던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미군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태극기를 들고 있고 또 여기 성조기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브라우스 같은 걸 입은 소녀도 보이고 어쨌든 여기 주로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이 나와서 아주 기쁘게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사진은 1945년도에 찍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김일성과 스탈린이 인민들에게 소개가 되고 북한 주민들이 이들을 매우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945년도의 사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옷들을 잘 차려입었어요. 제복들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볼품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에 비해서 키는 작지만 그러나 제복들을 차려입고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식민지기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삶이 대폭 향상,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4년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조선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 바로 그거였습니다. 딱 봐도 거지 행색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될 즈음 되면은 제법 번듯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거의 무에서 시작한 조선인들이 상당한 재산을 쌓고 그럼으로써 그리고 그 재산을 토대로 해서 큰 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손창윤의 평안공업학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손창윤이라는 사람은 1890년생입니다. 이 3학년도는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마 해방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용강 출생이고요. 원래 가난한 집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상점 점원을 하다가 조그만 잡화상을 차리고 이러면서 양말 제조를 시작을 했어요. 1910년도에. 그러다가 규모를 점차 늘려서는 삼공양말이라고 하는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조선 제1의 양말 공장, 메리아스 공장으로 커집니다. 메리아스라는 게 실 하나로 이렇게 짜는 거라서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스웨터 그러면 이렇게 땡기면 늘어나잖아요. 스웨터라는 게.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양말 공장이 곧 메리아스 공장입니다. 이 평양에 이 삼공양말은 2개 공장이 있었고요. 38년도 같으면 종업원이 1공장은 168명, 2공장은 236명에서 약 4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아주 큰 조선 제1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창윤이라는 사람은 1941년에 5년제 공업학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41년도에 210만 원의 재단법인을 세워서 5년제 사립공업학교를 개교를 하는데
과가 기계과와 응용화학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학급이 있는 거고 여기 50명씩에서 1년에 100명씩 뽑습니다. 자, 인문계 중등학교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공업학교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공업학교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교실은 똑같이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941년, 42년에 보면 경상비,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쓰였는데 임시비로 86만 원, 83만 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자, 완전히 빈농 출신이었는데 당대에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처럼 큰 부를 이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공업학교를 세워서 조선인들을 양성을 합니다. 자, 이게 식민지 근대화의 생생한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종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인물 이야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이종만이라고는 광업가가 있었어요. 대동광업이라고 하는 금광 회사를 일으켜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38년에 대동공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동공업전문학교예요. 그러니까 중등학교보다 더 높은 지금으로 치면 전문대학이죠. 당시 조선에는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의 연세대, 고려대인, 연희전문, 보성전문 또는 이화여대인, 이화여전 다 전문학교였죠. 그런 전문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1938년 6월 달에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이 당시 평양에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가 숭실 전문을 폐교를 합니다. 폐교를 하니까 이거를 인계하자, 인수하자 이런 평양 조선인 사회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 이종만 씨라는 사람이 공업 전문학교를 세우겠다.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숭실 전문은 선교사들이 그냥 폐교를 했고 인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종만은 이 대동공전을 38년 6월 달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교사를 폐교된 숭실 전문 교사를 쓰다가 나중에 교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합니다. 3년제 학교고요. 여기에 채광과와 야금과 두 개 과가 있어요. 자기가 광업회사를 하니까 그와 관련된 공업 전문학교를 만든 거예요. 채광과 야금과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40명씩 80명을 모집을 했고 교수로는 일본인 교수 4명, 조선인 교수 3명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평양 출신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우형주 교수라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오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원래 평양 출신인데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나서 일본의 교토 제국대학의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국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동공전의 교수로서 초빙이 됐고 이 1941년, 42년에 경상비로서는 12만 원, 7만 원, 그리고 임시비로는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대동공전은 44년도에 평양공전으로 공립화가 됐다가 해방 후에는 김일성대학의 공학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분리돼서 김책공과대학이 됐습니다. 자, 이종만이라는 사람도 원래 사실상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랬다가 광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공업 전문학교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식민지 지배 초기에만 해도 아무런 가진 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당대의 부를 일궈서 그 부를 토대로 해서 큰 공업 중학교 또 큰 공업 전문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의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